옛 이야기 속 지혜를 끌어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박영감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 양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평생 욕심이라곤 담벼락 너머로 던져버린 분이지요. 그저 해가 뜨면 마당가에 앉아 매화나무 그림자를 구경하고 해가 지면 낡은 바둑판을 닦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던 어느 봄날 오후, 평화롭던 박영감의 마당에 아주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가득 드리워진 매화나무 그림자가 갑자기 잉크처럼 진해지더니 그 속에서 검은 안개를 휘감은 사내가 불쑥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검은 갓을 쓰고 몸에는 한치의 빛도 허용하지 않는 검은 도포를 두른 사내.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사자가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양주박씨, 박성달. 70하고도 5. 오늘부로 명이 다하였으니 나를 따르라. 어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오금이 저려 주저앉거나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런데 우리 박 영감님 좀 보십시오. 사자의 서슬퍼런 선언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들고 있던 수건으로 바둑판을 뽀드득 닦으며 대답합니다. 아따, 손님 오시는 줄 알았으면 대돌 위에 신발이라도 정리해둘 걸 그랬구먼. 그래, 저승길목이 꽤나 멀다던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그러더니 영감님이 슬금슬금 일어나 사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사자는 이 노인네가 미쳤나 싶은 눈으로 쳐다보는데 박 영감님은 한술 더 뜹니다. 사자의 검은 도포에 묻은 매화 꽃가루를 손으로 툭툭 털어내며 혀를 쯧쯧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귀한 비단옷에 먼지가 이리 묻어서야 쓰나. 총각, 가시 좀 삐딱하네. 어디 보자. 내가 좀 고쳐줌세.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나는 그대의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의 사자란 말이다. 사자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칩니다. 저승사자 노릇 수백 년 만에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겠지요. 박영감은 허허 웃으며 사자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아이고, 어깨 좀 펴게나. 요즘 저승엔 밥이 잘 안 나오나? 어깨가 아주 좁쌀만하네. 그나저나 총각, 명부 좀 다시 보게나. 내 이름 옆에 혹시 바둑 한 판이라는 글자는 안 적혀 있던가? 사자가 어이가 없어 품속에서 두루마리 명부를 꺼내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내린 봄비 때문인지 아니면 박영감의 능청스러운 기운 때문인지 명부의 글씨가 아주 개판으로 번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씨가 아주 지렁이가 기어가는구먼. 돋보기라도 좀 빌려줄까? 박영감의 넉살에 사자의 위엄은 벌써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판입니다. 과연 이 기막힌 만남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박영감은 정말 이대로 저승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일까요? 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사자와 영감님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저승사자가 시퍼런 손으로 박영감의 손목을 획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의 농은 통하지 않는다. 명부에 적힌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어서 황천길로 가자꾸나. 어허, 사자의 손이 닿자마자 마당의 풀들이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서슬에 숨이 턱 막혔겠지만 우리 박 영감님 좀 보십시오. 오히려 잡힌 손목은 내버려 둔 채 다른 한 손으로 바둑판 위에 돌 하나를 탁 하고 옮기며 장탄식을 내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통제라.
이 사활 문제를 못 풀고 가면 나는 저승 가서도 바둑판이 눈에 밟혀 환생도 못할 것이네. 저승사자 총각, 자네도 명색이 저승 공무원인데 사람 원통하게 만드는 게 주특기는 아니지 않나? 사자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칩니다. 바둑? 그까지 돌덩이 굴리는 게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돌덩이라니. 이건 내 평생의 업보이자 삶의 철학이 담긴 우주란 말이네. 보게나 여기 이 흙돌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자네 같으면 이 꼴을 보고 잠이 오겠나? 사자가 불쾌한 듯 바둑판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냉철하기로 소문난 저승사자의 눈동자가 순간 번쩍하고 흔들립니다. 수백 년을 살며 온갖 인간들의 지혜를 지켜봐온 사자였기에 그도 모르게 바둑판 위에 기묘한 형세에 빠져든 것이지요. 이건 백이 여기를 끊으면 흙이 살 길이 없지 않느냐. 노인네가 실력이 형편없군. 사자도 모르게 훈수가 튀어나왔습니다. 박 영감은 이때다 싶어 무릎을 탁 쳤지요. 오호, 총각, 바둑 좀 둘 줄 아는구먼. 하지만 방금 그 수는 하수나 두는 법이지. 여기를 치중하면 백이 도리어 잡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뭐라? 감히 저승의 법도를 집행하는 나에게 하수라고? 비켜봐라. 내가 직접 보여주마. 아이고, 여러분. 사자가 결국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긴 도포 자락이 바둑판을 덮으려 하자 박 영감이 얼른 빨래 집게를 꺼내 사자의 옷소매를 올려 고정해 줍니다. 위험 있는 저승사자가 빨래 집게를 주렁주렁 달고 바둑판 앞에 앉은 꼴이라니 참으로 기막힌 광경이지요. 사자가 바둑통에서 차가운 기운이 서린 검은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좋다. 딱 한 판이다. 내가 이기면 자네는 군말 없이 내 뒤를 따르는 거다. 알겠느냐? 허허, 좋지. 대신 내가 이기면 저승 가는 길에 막걸리 한 사발 할 시간은 줘야 하네. 자, 귀신 같은 실력 한번 보여주게나. 그렇게 산골 오두막 매화나무 아래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기묘한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둑알이 판 위에 부딪힐 때마다 탁, 탁 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져나갔답니다. 자, 이제 바둑판 위에는 흙과 백의 병사들이 엉겨붙어 한치 앞을 모르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차가운 눈으로 판을 노려보며 다음 수를 고민하는데 우리 박 영감님 좀 보십시오. 슬쩍 곰방대를 물더니 연기 너머로 옛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이 사자 총각. 자네는 명부에 적힌 글자만 봐서 모르겠지만 내 이 바둑판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많다네. 옛날에 내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말이야. 집채만한 호랑이를 만났지 뭔가. 사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 않고 바둑판을 들고 있다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 진짜라니까. 그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길래 내가 그랬지. 이복의 범님, 배고픈 건 알겠는데 나랑 바둑 한 판 도서지면 깔끔하게 잡아드시게나 하고 말이요. 그랬더니 그 영물 같은 호랑이가 앞발로 바둑알을 집어들지 않겠나? 사자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리려는데 묘하게 영감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바둑을 둬야 하는데 손은 멈춰 있고 눈은 영감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가 바둑을 둘 줄 알더냐? 알다마다 그놈이 어찌나 수를 잘 읽던지 내가 땀을 뻘뻘 흘렸지.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아이고 호랑이님 뒤에 곶감 장수 온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무서운 범이 깜짝 놀라 펄쩍 뛰다가 바둑판을 엎어버렸지 뭔가. 그 틈에 내가 살았지. 허허. 참으로 비겁한 노인이로다. 저승 명부에는 그런 야비한 기록은 없었는데
사자가 혀를 차면서도 은근슬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 호랑이는 어찌 되었느냐? 그 후로 다시 안 찾아오던가. 말도 말게. 그 다음 해에 그놈이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복수전을 하자고 마당에 앉아 있더라고. 내가 그놈들 간식 챙겨주느라 아주 등골이 휘었네. 아이고, 여러분, 사자 좀 보십시오. 이제는 바둑판 위 제 돌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도 않고 턱까지 괴고 앉아 영감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웠던 저승사자의 눈빛이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반짝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박 영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됐다, 요놈. 이제 제 차례인 것도 잊었구나. 총각, 자네도 저승 가기 전엔 사람이었을 텐데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정 같은 건 없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네 고향 집 뒷동산이라도 생각나지 않느냐 말이야. 영감의 말에 사자의 눈동자가 순간 깊은 수렁처럼 흔들립니다. 검은 도포 자락에서 뿜어져 나오던 서늘한 기운이 어느덧 봄바람처럼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답니다. 과연 사자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될까요? 아니면 박 영감의 이 기막힌 입담에 속아 바둑에서 지고 말까요? 바둑판 위에는 이제 빈자리가 몇 남지 않았습니다. 흙과 백, 삶과 죽음의 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지요. 사자는 여전히 냉철한 눈으로 판을 읽고 있었으나 박 영감의 눈은 바둑판 너머 먼 산자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총각 사자. 자네 눈에는 이 돌들이 그저 검고 흰 돌덩이로 보이겠지? 영감님이 주름진 손으로 매끄러운 흰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돌에서는 묘하게도 각 구워낸 떡처럼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지요. 내게 이 흰 돌은 30년 전 먼저 떠난 내 마누라의 웃음소리라네. 내가 장터에서 사다 준 분홍댕기를 보고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환한 얼굴이지. 그리고 이 검은 돌은 영감님이 투박한 검은 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뒷산 매화나무 아래 묻고 돌아오던 날 혼자 삼켰던 쓴 소주 같은 눈물이라네.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내 가슴속에 묻어둔 기억들이 살아나니 내 어찌 이 대국을 대충 끝낼 수 있겠나? 사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저 명부에 적힌 숫자를 지우러 온 그에게 인간의 삶이란 계산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 것이지요. 사자는 들고 있던 검은 돌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고작 수십 년의 인연이 그리도 무거운 것이냐? 저승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시간인데. 허허, 총각은 아직 멀었구먼. 그 찰나가 모여 평생이 되고 그 평생이 모여 이 바둑판 같은 우주가 되는 법이라네. 자네 가끈이 아무리 즐겨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 보이지 않는 끈보다는 못할 것이야. 박 영감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 판만 끝나면 나는 정말 미련 없이 자네를 따라가겠네. 내 마누라가 저승 문턱에서 왜 이리 늦었냐며 바가지 긁기 전에 가야지. 하지만 이 마지막 수만큼은 내 인생을 다 걸고 두고 싶구먼. 사자는 아무 말 없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도포에서 풍기던 죽음의 악취는 어느덧 사라지고 매화향 섞인 맑은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츤데레처럼 명부를 슬쩍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처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 보군. 이미 명부 건너편에서 빨리 안 오고 뭐하냐며 소리를 치고 있으니 걱정 말게. 영감은 그 말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둑판 위의 돌들이 별빛을 받아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적막하지만 포근한 공기가 감돌았답니다. 자, 이제 대국은 단 몇 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자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이 순간
박영감은 과연 어떤 묘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바둑판은 이제 빈틈 하나 없이 흑백의 돌들로 가득 찼고 사자의 검은 돌들이 박영감의 흰 돌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지요. 누가 봐도 이건 박영감이 꼼짝없이 패배한 형국이었습니다. 사자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 바둑알을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장, 이제 미련을 버리시게. 이 한수면 자네의 모든 돌은 숨이 끊어질 것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 영감님 표정 좀 보십시오.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소매 안에서 꼬질꼬질한 흰 돌 하나를 꺼내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구석자리, 아주 엉뚱한 곳에 탁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사자가 놓으려던 검은 돌이 갑자기 판 위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할 뿐 자리를 잡지 못하는군요. 당황한 사자가 명부를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수냐? 이런 궤변 같은 수는 본 적이 없다. 여긴 집도 절도 없는 빈자리 아니냐. 게다가 내 검은 돌은 바둑판 위에서 돌기만 하다니. 박영감이 곰방대 연기를 후하고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총각, 바둑판만 보지 말고 내가 놓은 돌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게나. 뭐가 보이나? 사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둑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감이 놓은 돌들이 선을 따라 은은한 빛을 내더니 판 전체에 커다란 글자 하나가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 활자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글자는 내 명부 속에 번져서 지워졌던 그 글자가 아니냐. 사자가 너무 놀라 쥐고 있던 바둑알을 발등 위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어허, 저승사자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박영감이 허허 웃으며 사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총각, 자네가 명부에서 못 본 글자를 내가 바둑판 위에 대신 써주었네. 인생이란 게 죽이러 왔다가도 살리는 길을 찾는 법이지. 자, 이제 승패가 결정되었으니 내 약속했던 막걸리나 한 사발하러 가세나. 사자는 한참 동안 바둑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집행해온 죽음이라는 법도 위에 박영감이 삶이라는 묘수를 두어버린 것이지요. 냉혈한 사자의 가슴 속에서 수백 년 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답니다. 사자는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과연 명수로다. 인간의 지혜가 저승의 법도를 앞설 줄이야. 자,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사자를 이겨버린 박영감, 과연 그는 이대로 목숨을 연장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신박한 제안을 하게 될까요? 자, 바둑판은 어느새 술상으로 변했습니다. 박영감이 부엌에서 내온 노란 양은 주전자에서는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어허, 우리 저승사자 총각 좀 보십시오. 나는 저승의 공무를 집행하는 몸이라 이런 탁주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 며 코를 높이 쳐들고 있군요. 하지만 박영감님이 누굽니까? 슬쩍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사자의 코앞에 밀어넣으며 너스레를 떱니다. 아따, 총각. 이건 술이 아니라 곡차네, 곡차. 그리고 안주는 내 인생 이야기니 먹어도 취할 리가 있나? 저승엔 이런 사람 냄새 나는 맛은 없을 거다녀. 사자가 못 이기는 척 사발을 들더니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운 저승 기운으로 가득 찼던 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저승사자가 술 기운에
갓을 삐딱하게 쓰고는 박 영감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사실 말이야, 나도 이 짓거리 못 해먹겠어. 매일 우는 소리, 비명소리만 듣다가 여기서 매화 향기의 막걸리 한잔하니까 여기가 진짜 극락이네, 극락. 사자는 취기가 오르자 입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영감이 슬쩍 묻습니다. 그래, 저승가면 우리 염라대왕님은 어떠신가? 아주 무서우시지? 사자가 손사래를 치며 비밀이라도 말하듯 목소리를 낮춥니다. 쉿, 대왕님? 말도 마시오. 그분도 바둑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데 실력은 영 꽝이야. 맨날 나한테 지고는 명부 다시 써라 하고 화풀이 하신다니까. 사실 영감님 명부가 번진 것도 어제 나랑 바둑 두다 열받아서 찬물을 엎지르시는 바람에. 허허, 저승 최고의 비밀이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에 술술 터져 나옵니다. 사자는 이제 제 그림자가 마당에서 춤을 추는 것도 모르고 영감의 쉰 김치를 집어먹다 매워서 저승 불지옥보다 뜨겁다 며 난리를 피웁니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도 잠시. 사자가 갑자기 영감의 손을 꼭 잡더니 눈시울을 붉힙니다. 그런데 영감님, 사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명부 때문만은 아니오. 자네 그 할망구가 나한테 뇌물까지 주면서 부탁하더라고. 영감님 혼자 두면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겠냐고 바둑판 닦다가 울고만 있을 것 뻔하다고. 제발 좀 데려와 달라고 말이오. 박 영감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막걸리 잔에 비친 초승달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매화 향기는 더욱 짙어지고 막걸리 잔에 비친 달빛은 어느덧 영감님의 눈가에 머물렀습니다. 사자의 취중 진담, 아니 아내의 부탁을 전해 들은 박 영감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저 텅 빈 바둑판을 쓰다듬던 영감님이 마침내 허허 하고 짧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할멈 성격 급한 건 저승 가서도 여전하구먼. 내가 이 바둑판 닦느라 조금 늦는 건데 그걸 못 참고 사자 총각한테 뇌물까지 먹였단 말인가. 영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꽃신 한 켤레를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평생 아끼느라 몇 번 신어보지도 못했던 아내의 유품이었지요. 자, 사자 총각. 이제 길을 나서세나. 내 마누라가 저승 문턱에서 빗자루 들고 기다릴 텐데 더 늦었다간 내 등짝이 남아나지 않겠어. 사자는 술기운이 가신 듯 경건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박 영감님이 갑자기 바둑판을 획 뒤집더니 손가락 끝에 기운을 모아 판 뒷면에 무언가를 슥슥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판의 바둑, 지고 이김이 무엇이 중하랴. 좋은 사람과 마주 앉아 웃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이건 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네. 다음에 염라대왕님이 바둑으로 괴롭히거든 이 글귀를 보여주게나. 그럼 대왕님도 무릎을 탁 치며 자네에게 술 한 잔 따라주실게야. 사자는 감동한 듯 그 바둑판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어허, 여러분, 이제 정말 떠날 시간입니다. 박 영감님이 대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아궁이 불을 확인하자 사자가 츤데레처럼 제 검은 도포 자락을 넓게 펼쳐 영감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감님, 저승길이 춥지 않게 내 도포 속에 막걸리 한 병 숨겨두었소. 가는 길에 한 잔씩 합시다.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잎이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꽃잎 눈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신기하게도 박 영감님의 굽었던 허리가 꼿꼿해지고 백발이 흑발로 변하며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마누라, 내가 왔소.
늦어서 미안하네. 영감님의 쾌활한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번져나갔고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달빛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답니다. 마당엔 오직 영감님이 남긴 바둑판과 그 위에 떨어진 매화 꽃잎만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허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평생 욕심 없이 바둑판을 닦으며 살았던 박 영감님이 저승사자마저 홀려버린 기막힌 이야기. 죽음조차 삶의 한 장면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인 노인의 지혜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한판의 바둑과 같습니다. 때로는 도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몰려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그 판을 누구와 함께 즐겼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여러분 곁에는 함께 바둑을 두고 막걸리 한 사발 나눌 소중한 인연이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야담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